네, 이번 시간에는 외교 안보 그리고 남북 관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이요. 맞담배? 자, 보통 무릎 꿇고 얘기하고 입을 가리고 해야 될 정도의 맞담배를 허용한 상대는 누굴까? 그리고 우리의 사드와 관련된 생각이 그때그때 바뀌는 국내 정치인 한 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요, 북한 내부 사정, SLBM 쐈다고 환호했습니다만 외교관들은 계속 북한을 떠나네요. 네, 현재 태영호 주영국 공사만 탈북한 게 아니고 최근에 쌍뜨 페테르부르크에서 네. 김철성이라는 3등 서기관이 탈북을 했고 네. 또 최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무역대표부에 있는 한 네. 2등 서기관 정도가 네.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유럽 지역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도 A씨 그리고 김철성 씨 이렇게 있었고요. 다 7월쯤으로 추정됩니다. 네, 유럽 자금 총책 지난번에 왜 4천억 원 들고 도망갔다는 네, 그 사람이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역시 태영호 영국 정무공상도 있는데 공통점이요. 일단 최근에 확인된 것만 볼 때 유럽에 몰려있다 하나, 그다음에 7월쯤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 둘, 이런 특징이 좀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7월에 집중된 거는 이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6월부터 200일 전투를 시작했는데 네. 200일 전투 자금을 전부 다 각 부처에 하달을 했고 네. 그러면 외무성에서도 이제 바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무역 대표에도 바쳐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쪼다 보니까 200일 전투가 너무 버거우니까 네.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5살 이상인 자녀를 하나씩 데리고 들어와라. 볼모로 두겠다. 그리고 여름에 들어올 때 한 달 동안 다 막노동 시킨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이 네. 자녀를 둘을 데리고 밖에 나가 있다가 네. 탈북을 하니까 현재 이렇게 북한 당국에 상당히 네. 신임을 받는 사람들은 몰래 자녀를 둘 다 데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강제로 북한에 다시 이제 송환을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탈북하겠다라고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외교관들이 이제 지방도 이동하고 해외도 많이 나가서 2월이나 8월처럼 방학 때 많이 이동시키거든요. 이제 외국 학기제가 여름이 방학이 좀 기니까 외교관들의 여름철 탈북도 좀 그거 학기제와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학기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대개 또 보면은 여름에 되면은 자녀들을 2명 들고 있으면은 네. 2명 다 북한에 보내가지고 네. 한 달 동안 사상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사상교육 받을 때 노동을 주로 하거든요. 네. 노동을 주로 하니까 그게 싫어서 자녀들이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바로 직전에 탈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면 이제 7, 8월 이렇게 집중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SLBM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때문에 신이 났던 김정은 환호 작약했는데 더 만들라. 두세 개 갖춰라. 새 잠수함 만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동경신문이 보도했군요. 자, 그런데 도쿄신문 보도 내용이 네. 요번에 새로 2018년 9월 6일까지 요번에 지시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벌써 신포급이 나온 게 2년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벌써 네. 신포급이 나오면서부터 설계에 들어갔고 3전등급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2018년 9월 9일까지 만들 수 있으나 요번에 새로 지시했다는 건 조금 좀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8년 9월 9일이면 2년 뒤인데요. 네. 9월 9일, 이유가 있는 날짜입니까? 그게 이제 북한 정권 창건일입니다. 네. 정권 창건일이고 정권 창건 70주가 되죠. 네. 자, 또 하나요. 그 대상자가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도쿄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2만 부위원장을 딱 특정해서 당신 성공하면 동상을 세워주겠소 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네. 그다음에 정부국 부위원장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수공업부 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책임자입니다. 당 구수공업부 부장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바로 모든 이 무기나 이런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리만건이 바로 총책임자니까 성공한다면 리만건이 동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이거든요. 군수공업부장이라면 북한의 무기 만드는 것을 모두 총책하는 실무 책임자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자, 지난번에 유엔 제재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자, 유엔 제재가 대상으로 콕 집혔던 2만 건을 향해서 동상까지 세워주겠다면서 SLBM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 준비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발사대가 하나인데 이거 잠수함 하나에 2개, 3개 쏠 수 있도록 만들라. 그게 지시의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현재는 여기가 아니고 이제 요 자리에다가 함교에다 이제 붙였지 않습니까? 네.
배가 작고 네. 미사일이 길고 하니까 여기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네. 함교에다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개밖에 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3,000톤급을 만들면은 한 3발 정도를 동시에 쏠 수 있는 네. 그런 그 잠수함을 만들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북한은 잠수함 가지고 다닐 때 디젤 엔진 때문에 소리가 크다 그랬잖아요. 빨리 도망 다닐 수 있게 그 엔진의 성능 뭐 다양하게 개선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겠네요. 우선은 2,000톤 가지고는 SLBM을 추가로 탑재하는 게 함교 부분은 되지만 함교 부분은 네. 사람이 들락날락 거려야 되니까 거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지름이 더 커져야 되는데 네. 최소한 3,000톤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다닐 때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배터리로 스크류를 움직이는데 네. 그 배터리 용량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면 물에 있는 물 바깥에 있는 공기를 잡아당겨서 디젤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네. 퉁퉁퉁퉁 우리 기관차 다닐 때 디젤 기관차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네. 소리가 모든 잠수함은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수집해가지고 음문을 분석을 해서 이 소리는 이 잠수함 이렇게 맞추는데, 따라서 저 소리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소리가 굉장히 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희 며칠 전에 김정은이 환호작약하는 영상 그리고 사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김정은 앞에서 맞담배를 핀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전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 장면인데요. 자, 맞담배를 피게 허용해 준 것은 네. 저거는 바로 김정은이가 네. 현재 군성국부 제1부부장 네. 이병철이나 그 밑에 부하들하고 네. 내가 동지애를 갖고 있다. 너희들하고 동지다. 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내가 너희들을 신임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담비를 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방 안에 저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딱 공개하라는 거 다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일단은 당 선전선동부에 작성을 네. 하는데 김여정이가 총책임자 아닙니까? 네. 물론 뭐 김기남이가 더 위에 있지만 뭐 90다 된 할아버지가 할 리가 없고 김여정이가 총책임자고 김여정이가 저걸 이제 화면을 가지고 와서 김정은한테 제가를 받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그러면 이렇게 보도해 하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저렇게 맞담배를 피우면서 동지애를 보여주는 메시지는 전달될 수 있겠지만 평소에 뭐 별 주렁주렁, 훈장 주렁주렁 단 노 장성들이 김정은 앞에 무릎 꿇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좀 설명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자, 동지의 경우하고 네. 예우를 갖춘 거랑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니까 네. 황병서라든가 이런 그 고위 간부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네. 보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웃고 네. 하는 것은 김정은이를 완전히 신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 네. 저런 경우는 또 다른 작업입니다. 네. 내가 너희들하고 수평하다, 동지다.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하고 동지다. 네. 라는 그 동지의 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상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역시 오늘도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새벽마다 북한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벌써 5번째인데요. 또 오늘 새벽에 난수 방송이 나왔습니다. 새벽 1시 15분이었는데 그 음성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정보기술기초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내겠습니다. 509페이지 68번, 742페이지 69번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 난수방송을 5번을 했는데요. 네. 6월 24일에 16년 만에 처음 이렇게 난수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5일에 했고 7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2일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앞서 3번에는 이제 수학 복습 과제를 주로 얘기하면서 이 난수방송을 했는데 8월 12일과 오늘 새벽에는 이 정보기술 기초 복습 과제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목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건 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네. 숫자가 바로 이제 숫자를 이 난수로 풀면 그게 이제 문자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난수 직전에 하는 음악이라든가 멘트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음악만 딱 들으면 대남 공작원들이 드디어 난수 방송이 시작되는구나. 그걸 감지할 수 있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매번마다 금요일 아침에 그때 이제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 5자리 숫자를 바꾸면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네. 그동안은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남쪽에 있는 고정간섭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국가정보는 이걸 가지고 숙제를 풀어야 되니까 골치 아프게 만들려는 목적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좀 방향이 딱 잡히는 게 있습니까? 네, 아직도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이 좀 병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아마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현재 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렇게 난수는 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네. 만약 그렇다면은 북한이 노렸던 네. 우리 대공사관들을 괴롭히는 데 성공한 것이고 일부는 성공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윤동철 네.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장이 네. 옛날에 서울의 난파간첩 활동을 하다가 다시 올라갔죠. 월북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국내에 이렇게 심어놓은 공작원들한테 네. 그 공작원들이 오랫동안 활동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15일 날 방송을 한 다음에 네. 못 들을 것 같더니 한 번 더 방송했는데 네. 아마도 일부 네. 공작원들이 답신을 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과목을 바꿨군요. 네, 답신을 했을 거고 그래 네. 8월 12일 날 다시 한번 네. 새로운 지령을 하달하고 네. 했는데 8월 12일 날 지령을 듣고 답신한 공작원도 있고 네. 답신이 안 한 공작원이 있으니까 또 다시 방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출석 체크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과연 뭐 다음 주는 안 하겠지만 2주 후 또는 3주 후 금요일 새벽엔 또 어떻게 과목을 바꿀지 아니면 정보기술 기초 과목을 다시 한번 복습시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묘한 재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안보 상황 조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자영 차장. 그런데 네. 이제 북한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우리도 이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많습니다만 사드 관련해서 네. 특정 정치인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처음부터 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좀 강조했던 국회의원입니다. 네. 성주로 배치됐을 때에도 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무기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역까지 특정해서 하느냐라고 질타할 정도로 굉장히 사드 배치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드 배치가 제3 후보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 김천 지역과 가장 가까운 이 롯데 골프장으로 좀 옮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구 국회의원이 묘하게도 이철우 정보위원장입니다. 자, 이제 이철우 정보위원장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사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문제는 그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철우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엮어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말 해롭지 않으니까 해로운 것은 안 해야 되죠. 해롭지 않은데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비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대형 무기 사드 배치에 대해 처음부터 줄곧 찬성을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 집회에 그동안 가지 않았으며 다만 8월 24일 김천운동장에서 열린 대규모 반대 집회는 부득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을 주장하다가 울병과 야유를 받았으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당연히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전체 기자들에게도 성명서를 오늘 이철우 위원장이 보냈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반대한다라면 정부위원장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얘기를 다시 성명서 형태로 해서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난 사드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건데 문제는 김천 주민이 반대하는 성주군 북쪽 끝에 배치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뉘앙스가 좀 풍겨지는 거 아닙니까? 원점 재검토란 말을 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 같은 것은 네. 국가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코 이 위치가 확정되면 안 된다, 네. 보도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점으로 재검토해서 몰래 배치해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성주의 롯데 골프장에다 하더라도 네. 좀 몰래 배치해라 이런 거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그 단계 좀 넘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단계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네. 네. 저분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김천 주민들한테 또 표를 잃을 수도 없으니까 네. 현재 이렇게 애매한 표현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난처해진 상황에 빠진 죄송합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 얘기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정훈 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항공훈련원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네, F-15 전투기에다가 급유를 하려는 건가요? 네. 지금 급유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F-15 전투기입니다. 밑에 있는 거. 자, 지금 저 장면은 핀란드하고 미국 공군이 연합훈련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핀란드가 그동안 이제 핀란드에 가보시면은 네. 핀란드 중심부에 큰 동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러시아 황제 동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러시아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던 나라인데 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도 친러로 기울었는데 이번에는 친미, 나토로 가겠다라는 그쪽으로 했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노르웨이라는 나라도 네. 여성들의 군입대를 결정하면서 스칸디나비아 3국이 조금 더 어떤 대러시아 자주권을 갖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핀란드는 러시아 가깝기 때문에 네. 러시아 지배를 오래 받았습니다. 러시아라는 대국이 있는데.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대부분 다 친미 국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은 약간 그 중립을 지켜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친미로 좀 경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런다면 러시아가 네. 2년 전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거든요. 네. 그런데 핀란드도 자기 땅을 갖다가 러시아에 강제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핀란드가 이제 친미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하는 그 조짐이 벌어지는 것이 네. 금년 초에 나토한테 핀란드 영토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땅을 한번 허용해줬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이 이렇게 제국처럼 자리 잡은 나라 귀퉁이에 핀란드가 있거든요. 마치 중국이라는 수천 년 제국 끝에 붙어 있는 한반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러시아와 핀란드 관계에 주목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정훈 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저 지금 만화 저희가 준비했는데 러시아라는 불곰, 핀란드와 동유럽 지역을 집어삼키는 듯한 그 장면을 묘사한 게 있는 거죠. 네, 저거는 뭐 2차 대전 직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정치 장기들이 굉장히 저걸 잘해서 동유럽 공산화를 했는데 그때 핀란드는 공산화는 면했습니다. 면해갖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가서 면했고 스웨덴도 중립으로 갔고 노르웨이는 이제 좀 반대 입장을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핀란드는 그 이후에 이 러시아를 굉장히 의식해서 중립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잘못하면 우크라이나처럼 영토를 뺏기겠다. 과거에 뺏긴 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 핀란드화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겠다는 게 이제 하나의 의지 같습니다. 자, 핀란드화라는 말이 아예 정치학에선 이미 학술용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네.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 그러면 바로 핀란드의 시작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네. 국내 정치뿐만 아니고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까지 전부 다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드 배치를 처리하고 앞으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간다면 바로 핀란드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가 그동안 러시아가 너무 힘이 세니까 군사적으로 뭐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침공하지 않고 가만둔다면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 국내 정책도 러시아의 주문에 따라주겠다 하면서 안보를 지켜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자발적으로 네. 중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국내 정치뿐만 아니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부 다 중국에 따라가게 된다면 바로 이제 핀란드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도 핀란드화 이 말과 관련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육군 쌍용군단 2군단에 가셔갖고 쭉 보시면서 8월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이 굉장히 벼르고 있으니까 우린 단호하게 대응하라 하면서 핀란드화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셨죠.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얘기,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에도 인용했던 이 내용인데요. 아, 미국이 압력은 좀 넣겠지만 설마 미군 철수까지 하겠냐. 그런 공갈에 넘어가면 바보다. 그러니 만약에 미국이 경제보복을 사드의 문제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중국과 손잡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굶어 죽은 일은 없다. 이 말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죠. 그렇죠. 주한미군을 철수 안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낭만주의입니다. 굉장히 국가안보 자체를 갖다가 미국에 의존해서 설마 미국이 네. 우리를 포기하리냐라고 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오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도 얘기했지만은 네.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미국이 철수하는 것이 이익이라면 언제나 철수할 가능성이 있고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카터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끊임없이 지상군을 줄여왔고 네. 그리고 지금도 현재 28,000이라는 데는 네. 우리
주한미군을 네.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한국이 북한을 압도할 만한 경제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상군은 전부 다 철수하겠다 이런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장관을 지내신 분이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다양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정세현 전 장관은 좀 다른 결의 생각을 좀 갖고 계셨고요. 어쨌건 핀란드는 그동안 러시아에게 모든 걸 맡겼던 과정에서 이제는 그 관계를 끊고 미국과 손잡고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미심장한 결정입니다만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또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